며느리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크지 않았지만 내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때는 새벽 1시쯤이었다. 나는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지근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온 집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복도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정적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렸다. 이 가족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조명을 약간 낮추고 선풍기 바람 소리라도 틀어놓은 채 이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 보세요. 나는 외아들이며 올해로 38살이다. 2년 전 이혼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와 전처,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혼 이후에도 그녀는 집에 잠시 머물렀다. 마땅한 집을 못 구했다는 이유였다. 나는 동의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아이 나쁜 애 아니다. 당장 내쫓지 말아라. 그저 몇 주 정도 머물겠거니 했다. 그런데 결국 몇 달이 되었다. 이상했던 건 원래 말수좋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유난히 잘해준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주고 밥도 따로 챙겨두고 심지어 농담까지 건네셨다. 어머니와 함께 계실 땐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불편한 기분이 조금씩 올라왔다. 그러나 딱히 증거도 없었고 괜한 의심일지도 모른다고 눌렀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그 소리. 처음엔 베개가 스치는 소리 같았다. 그러다 점점 신음처럼 변해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북소리처럼 들렸다. 며느리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멈춰섰다. 발이 더는 나아가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그 진실이 무서웠던 것 같다. 그냥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그녀가 아프거나 잠꼬대를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다. 일정한 리듬 숨소리,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까지 들렸다. 설마. 나는 조심스레 귀를 문에댔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 분명 아버지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차가워졌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른다. 숨조차 쉬지 못했다. 단지 온몸의 세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역겨움 때문인지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조용히 뒤돌아서 계단을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술장을 열어뒀던 와인을 꺼내 마셨다. 원래는 좋은 날을 위해 남겨둔 술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마취제였다. 그저 내가 잘못 들었기를 바랐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나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너무 예뻐.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음날 아침 나는 무너진 내면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을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제의 밤이 단지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먼저 내려온 사람은 그녀였다. 내 전처 여전히 이 집에 며느리로 남아있는 여자.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머그잔을 입에 가져가며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냉장고 문을 열고 요거트를 꺼냈다. 그 뒤를 따라 내려온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내게 인사했다. 아침 먹었니? 나는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 명이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소란 단어는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의 동선을 눈으로 따라가며 스스로를 속였다. 분명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분명 그럴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눈짓 하나 부엌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 복도에서 마주친 짧은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척하고 있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밤이 오면 나는 잠들 수 없었다. 2층 복도에 불빛만 바라보다가 새벽을 맞이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번엔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어지는 음성을 들으며 온몸이 굳는 느낌을 경험했다. 익숙한 숨소리, 익숙한 낮은 목소리, 그리고 너무 익숙한 그녀의 신음. 나는 녹음을 멈췄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벽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내 귓가에서, 뇌리에서, 가슴에서 그 소리는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나가 호텔에서 지냈다. 핑계는 출장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어디냐 며칠째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나는 대답했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짧게 알겠다 하고 끊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집에 들렀다. 거실은 조용했고 주방엔 아무도 없었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며 발걸음을 죽였다. 그리고 그녀의 방 앞에 섰다. 이번에는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웃음. 익숙한 두 사람. 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내 방을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저기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상하게도 떨지도 않았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하고 어딘가 결심한 듯했다. 저 알고 계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저를 바라보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한 번은 결혼 초기에 제가 감기 걸려서 누워 있었을 때 방에 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셨는데 손이 이상하게 머무르더라고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땐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 그 행동 너무 선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그 시선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모두 틀렸던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 집은 언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이후 나는 내 집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살기 시작했다. 떠나지도 않았고 정면으로 마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세 사람의 식탁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앉아있을 뿐 가식적인 대화와 피하는 눈빛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 쉬었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이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이었다. 분노도 혐오도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마비된 듯한 무감각.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해서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다. 조용하고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고 저녁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 틀어놓는.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이후부터 아버지의 시선은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눈빛. 경계하고 침묵하며 상대를 의식하는 그런 눈빛. 그녀는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전처럼 성실한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게 연극이었다. 이 집은 무대였고 나는 이제 관객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벽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려움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얘기했어. 아버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 했어요. 아무 반응 없더라. 그녀의 대답. 잘 됐군. 이제 끝내야지. 잔잔한 찻잔 부딪히는 소리. 차를 따르는 소리. 모든 게 지나치게 평온했다. 그날 밤 나는 예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던 사람을 집으로 불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누군가 외부인이 이 집의 공기를 느껴주길 바랐다. 그가 도착했다. 나는 아버지와 그녀를 소개시켰다. 세 사람 모두 모범적인 가족인 척 행동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친구는 일어설 때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 너 지금 새장에 갇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2마리 새는 이미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다음 날 나는 2층 복도 구석에 조그마한 카메라를 설치했다. 목적은 하나였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3일 후 나는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분명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손에는 물잔 하나. 복도를 지나며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다. 노크도 하지 않았다. 안쪽에서 문이 열렸다. 그녀가 서 있었다. 방 안의 불빛이 뒤에서 비치며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희미하게 드리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 사람은 눈빛을 나눈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다시 한번 나는 영상을 껐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공허한 뿐뿐이었다. 나는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 달랏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며칠만 쉬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에게 며칠 동안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집을 나와 약 200m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다. 핸드폰을 통해 복도 카메라 영상을 지켜봤다. 밤 11시 42분. 아버지가 등장했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2 사람은 또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었음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시를 떠났다. 짐은 거의 없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노트북 하나. 하지만 가장 무겁게 짊어진 건 보이지 않는 짐이었다. 상처 배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달랏에 도착하자마자 사촌 동생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평소엔 시끄럽던 그의 말수도 그날은 줄어들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다. 나는 그저 조금 지쳤어 라고 말했고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꺼두고 뉴스도 보지 않았고 메신저도 차단했다. 다만 낮에는 숲길을 산책하고 밤이면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불을 끈 채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집을 떠났지만 기억은 따라왔다. 내가 본 장면들, 들었던 소리들, 느꼈던 온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넷째 날 밤, 나는 결국 다시 핸드폰을 켰다. 카메라 앱에 들어가 복도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나서지 않았고 복도는 조용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영상만이 반복되었다. 혹시 내가 떠난 걸 알고 조심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마음 한편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결국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돌아가서 끝내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도시로 돌아온 건 늦은 밤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다. 나는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방 앞에서 멈췄지만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텅 비어 있었다. 당황한 나는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불도 없고 화장품도 옷도 없었다.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주방 식탁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안하단 말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글씨는 그녀의 것이었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집안에서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걸까? 그녀는 또 어디로? 그들은 함께 떠났을까? 아니면 각자의 길로 사라졌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주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조차 쓸쓸하게 울렸다. 한때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던 이 공간에 이제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어제 밤 읽었던 그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문장마다 미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왜 나는 그 집안의 붕괴를 막지 못했을까? 왜 그날 밤 문을 열지 못했고 왜 진작에 떠나보내지 못했을까? 그때 문득 내 안에서 오랜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어릴 적 엄마가 계셨을 때의 주방. 엄마는 늘 아버지를 위해 반찬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무심하게 대했다. 감정 표현도 칭찬도 없던 사람. 엄마는 혼자 웃으며 그런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 아버지가, 그런 남자가 내 아내와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그들은 왜 떠난 걸까? 왜 지금에서야? 나는 다시 복도 카메라의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촬영 날짜는 내가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 새벽 2시 15분 화면에 그녀가 등장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현관 쪽으로 내려갔다. 몇 초 뒤 아버지도 따라 내려왔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둘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었다. 나는 그대로 노트북을 덮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별이 가벼워야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 며칠 뒤 한 봉투가 우편함에 도착했다. 송신이는 없었고 안에는 USB 하나만 들어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폴더 하나. 이름은 단순히 기억. 열어보니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다. 영상 속은 익숙한 배경. 아버지의 방이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건 그녀였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이건 기록이에요.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 고통,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천천히 털어놓았다. 시작은 복잡했고 과정은 어둡고 끝은 지쳐 있었다.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떤 감정은 때로 사람을 이상하게 망가뜨려요. 그냥 이걸 보며 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발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말아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내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다. 조용히 아주 오래 아무 소리도 없이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다. 아무도 없는 복도텅, 빈방 말이 사라진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밤마다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제발,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그 말이 더 깊이 나를 찔렀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집을 지키지 못했다. 이 가족을, 이 신뢰를, 이 공간의 온기를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장엔 여전히 그가 좋아하던 고전 소설들과 바둑 잡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오래된 안경과 녹슨 손목시계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손에 들어봤다. 조용히 멈춘 바늘. 아버지가 떠난 시간처럼 정확히 2시 15분에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허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른 채 살아왔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방 안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아버지와 아직 어린 나, 그리고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시절에는 정말 가족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구나. 그날 저녁 나는 집을 나섰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 문은 닫았지만 잠그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시 돌아올까 봐서가 아니다. 그저 이 집은 더 이상 감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다. 2층 창가의 불은 꺼져 있었고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 창가에서 조용히 작별을 고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빠르게도 천천히도 아닌 무게를 품은 걸음으로. 누군가에게는 끝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제 시작이었다. 망가진 가족, 잃어버린 믿음, 그리고 남겨진 고요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 말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고요하게 무너진 마음들까지, 그 모든 걸 우리는 함께 지켜봤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깨어 있다면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저 멀리 떠나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밤이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만약 아직 깨어 있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저 멀리 흘려보내 주세요.